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북한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또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분의 생각으로서는 진실을 밝힐 수도 화해를 할 수도 없다고.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나경원 전 의원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나 전 의원. 대표님, 윤핵관 압박 때문에 불출마 결정하셨나요? 대표님, 대통령실에서 비토해서 출마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달궜던 그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부는 이 자리에서 싱겁게 결론났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4선 경력의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며 오는 3월 전당대회 출마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뜻을 접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출마로 당이 분열된다는 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을 외면한 이른바 윤심에 굴복했던 거죠.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 정권 들어 여당의 크고 작은 일에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에 개입해도 되냐는 논란마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호도 1위였습니다. 작년 10월 10일 그의 페이스북. 이제 슬슬 당권 경쟁이 시작되나 보다. 유승민 전 의원이 공유한 여론조사가 흥미롭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 본인이라고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글을 올린 사흘 뒤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에게 장관급 자리를 줍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나 전 의원을 기후환경 대사로도 임명했습니다. 이쯤 되자 당대표 선거에 못 나가게 하는 거란 해석이 나왔죠. 그렇지만 나 전 의원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태롭던 양측 간 긴장은 새해 들어 폭발했습니다. 이달 초 나 전 의원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겁니다.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자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발끈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격앙된 반응에 나 전 의원은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당내 친윤석열계 인사들까지 가세해 윤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정부와 반해서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예전에 했던 유승민의 길 아닙니까?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반대된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성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 전 의원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임된 배경에 대통령을 애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가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뒤이어 국민의힘 초선 50명은 대통령이 악질적인 참모에 둘러싸여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는 거냐며 집단 성명까지 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초선 의원이 때를 지어갖고 그 린치를 가하는 거는 그건 정당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 나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 누가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권 경쟁에서 발을 뺐습니다. 대통령실의 불출마 압박을 놓고 과한 당무 개입이다. 제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관저에 따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대표로 낙점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도 가열됐는데요. 각종 구설이 잇따르면서 여당을 향한 대통령의 간섭이 의혹을 넘어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달여 만인 작년 7월.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우리 당도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하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한 언급이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컸는데요. 사상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였지만 이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하지만 권성동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부터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놓고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당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해체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곧바로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당직을 사퇴하고 이렇게 되자 당내 규정에 따라 기존 지도부 대신 비상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비대위를 구성하는 파행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몰아낸 뒤 여당의 고민은 전당대회 규칙이었습니다. 원래 당대표는 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합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는 반윤의 대표 주자로 통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줄곧 1위였습니다. 여기서 또 용산이 등장합니다. 당원 투표 100%가 낮지 않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라는 신호로 읽혔고 즉각 친윤 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선들도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원의 비중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100% 당원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대통령 언급이 보도된 지 불과 나흘 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 규정을 바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의중을 흘리면 이른바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 발맞춰 규칙을 바꾸고 사람도 찍어내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물론 당 안팎의 눈총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우고도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끌어 작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요. 지난 대선 때 지지율이 그렇게 박빙승만 한 것도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네. 후보 탓이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날 괴롭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막 다 이길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이른바 당심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당보다도 대체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다. 대통령이 사실 주관해서 치르는 선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것인가. 누가 말린 것도 아니고 뭐 못하게 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가가지고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지지율 나온 게 이거잖아요. 보면은. 예. 말리는 사람 다 쳐내고 자기가 해가지고 한 게 이거잖아요. 총선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예.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청와대의 총선 개입으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20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 국무회의.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이 누군지 인증해 준다는 이른바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친박의 대표 주자들이었던 최경환, 조원진 의원 등이었습니다. 오늘날 윤핵관의 핵심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도 당시엔 진박으로 감별되지 못해 공천이 좌절됐는데요. 박근혜 키드라 불렸던 정치 신인에 밀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예, 꼭 좀 지켜주십시오.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시 공천 학살의 결말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성 당대표가 공천장 날인을 거부하는 이른바 옥새 파동까지 일으킨 끝에 새누리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원내 제1당 지위를 반납했는데요. 선거 패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공천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중립을 엄히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친문 독재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묻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쪽 친문 세력의 수장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을 탈환하자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도 저마다 친윤임을 부각하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뜻이 통하는 당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중진들의 친윤 인증에 너도 나도 동참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50명. 당내 초선이 63명이니까 거의 80%에 달합니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비주류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타자화시켜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자는 거죠. 윤 대통령이 당장 현행법이나 당원 당규를 어겼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무 개입의 어떤 형식적 조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너무 문제의 핵심을 축소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의 이 정책이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특히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졌던 윤 대통령으로선 이른바 내로남불, 남에게만 엄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실형까지 받았던 게 대한민국인데 역설적으로 그것을 수사했던 검사가 만약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 부정입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을 거라 보고, 다만 이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걸렸으니까 문제고 난 안 걸리면 돼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면 대한민국 비극이죠, 그거는. 일반 당원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구만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근소한 차 1% 차이도 아니었다라면 지금 여기서 갈라치기 하면 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죠. 최근 세 차례의 큰 선거를 연달아 승리한 국민의힘. 지금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전 회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보수 성향의 유튜버까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배제하고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경선 규칙을 바꾼 여파입니다. 선거 같은 이 성찰의 공간이나 미래 계획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일방적인 정파 성격을 확인하는 공간을 꾸려질까, 그게 더 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거엔 대통령이 여당 총재까지 맡아 당무를 좌우하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직접 공천장을 나눠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신한국당의 지역구 출마자 253명 천원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정과반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삼김 시대가 저물면서 여당은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를 스스로 선출하는 등 독자적인 정당 운영도 정착됐습니다. 그렇게 진전을 이뤘던 정당 민주화의 흐름이 최근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당은 본인이 그 공직에 나아가기 위한 비히클,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도구적 관점으로 정당에 접근을 하면 정당 민주주의는 발전의 여지가 없죠. 공천 학살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다양성이 실종되는 거고, 이런 당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대변할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거 어불성설이고 사상 누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당무 개입이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마저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법부를 가장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는데 어떤 문의만 되게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행정부의 도구라든가 경호대, 동원 수단으로 지금까지 이용해 왔어요.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윤 대통령. 하지만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참석하겠다면서 당무 개입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불황화 교화를 명분으로 세워진 선감학원. 이후 1982년까지 4,700여 명의 소년들이 끌려와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거기 있는 자체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네들 말로 따르게끔 만드는 짐승이라고 보면 되지, 짐승. 사육시켜가지고. 갇혀있던 섬에서 탈출해 도망치다 숨진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섬으로 다 떠밀려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애들 죽어갖고 떠밀렸다 그러면 우리 성감학원, 성감도에서 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죽어갖고 40년 동안 묻혀있던 선감학원의 진실은 3년 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며 최근에야 드러났습니다. 작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법무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인당 50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뿐 다른 부처들은 아직 사과도 배상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은커녕 파면 요구가 거셉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광동 씨 얘기입니다. 김광동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대한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입니다. 편협한 역사관과 진실 왜곡 발언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온 인물이죠.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허위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3년 전 한 학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과 재판을 통해서도 이미 사실로 입증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또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던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자 무장투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기억나시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런 말까지 해놓고 굳이 김광동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광동 씨는 현재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대구 10월 항쟁이나 여순 사건도 무장 폭동이고 공산화 시도였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 46년 10월 1일 대구 사건이라든지 48년 제주 사건이라든지 뭐 27 구국 투쟁이라든지 혹은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 굳이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이 지역이 스스로 공산주의 체제로 떨어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대구 10월 항쟁은 군경이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이라고 결론 낸 게 바로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였습니다. 기고문은 더 노골적입니다. 진실화해위 같은 과거사 조사기구들이 진실 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김광동 씨를 위원장에 앉힌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의지도 없지만 과거사 문제를 다 정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새로운 위원장은 거의 아마 이거를 빨리 문을 닫는 쪽으로 갈 것이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광동인지 성동인지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5.18을 부정하는 자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역적입니다. 그 역적이 지금 신화위 위원장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파면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피해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진상이 밝혀지면 국가의 사과도 받고 명예도 회복할 거라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막힌 비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수사건 왔습니다. 구수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건도 국장님 되기 전부터 받아가고 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기계 없이 손으로 한 건데 훌륭하지 않아요? 구두미화원 8년차 하수명 씨의 한 달 수입은 60만 원.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다른 일도 시도해보긴 했습니다. 주방에 이렇게 보조로 고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구두하게 된 게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그게 여지까지 결정적이었더랬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주민등록증 만든 게 3,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린 시절 기록이 거의 없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10살쯤인가? 버스를 탔을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 앉아라가지고 그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집 없다 뭐 어쩌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날 파출소로 인계해주고 간 거예요. 파출소에서 부산 행정으로 바로 그냥 들어. 그렇게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갇혀 지냈고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새엄마의 매질을 피해 나온 길이 상상도 못했던 지옥으로 이어진 겁니다. 완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태어나서 맞은 거는 평생 맞을 거기서 다 맞은 거 같아요. 하루는 내가 생각해도 어릴 때 열심히 일하고 그거 못했다고 손바닥 맞는 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빼서 그랬더니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이게 죽으라고 그냥 결국 그냥 기절하고 실려가죠, 얼마씩. 너무 많이 죽을 뻔다 이거.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온 사람이 넘쳐나면서 2년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지옥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성감학원으로 끌려가 3년을 보냈습니다. 성감학원은 경기도 안산 성감도라는 섬에 있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5천 명 가까운 아이들이 수용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강제 노동을 해야 했는데요. 실적 때문이었는지 경찰과 공무원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런 일을 아동 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64살 박명호 씨는 10살 때 2살 어린 동생과 함께 선감학원에 끌려왔습니다. 부모도 집도 있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형하고 좀 놀다가 역전 대합실에서 졸려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자다가 보니까 몸이 공중에 들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깨보니까 이제 저하고 동생을 경찰하고 시청 직원하고 같이 잡아서 잡혀온 바로 다음 날 직원에게 몹쓸짓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간 다음 날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대변 보는 것 자체가 그때는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요. 그렇게 섬에서 5년을 갇혀 지낸 박 씨. 40년이 지난 지금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2번이나 신경 안정제를 꺼내 먹었는데요.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꿈속에 나타나고
악몽을 자꾸 꿨고 하룻밤에 5번 이상을 일어나요. 여기 아이들을 보낸 건 다름 아닌 당시 법무부와 내무부, 보건사회부 등 정부 부처들이었습니다. 불황화 정책의 대부분 문서상의 이름을 보면 도시 정화예요. 말 그대로 도시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냥 길에 다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던 거죠. 사회 약자 계층들을 타겟으로 해서 인신 구속을 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킨 그런 것들이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불황화 단속 주체인 경찰청, 또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를 지목해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흘 뒤 열린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도 사과하라는 요구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장관, 선뜻 그러겠다고는 안 합니다. 사과를 하시고 피해 회복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검토해 본 다음에요. 네,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가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장관님이 하실 건지 대통령이 하실 건지 아니면 총리가 하실 건지 사실을 내면 그걸 한다고 한들도 그게 또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복지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된 사건 건별로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게 피해자들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별로 사실은 사과를 했었거든요. 아마 미묘한 정치적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진화위가 정리될 무렵에 한번 하거나 그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과거사 정리법 거기에 종합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진화위가 종료되고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되려면 진화위가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진실화해위원회가 무책임하다며 탓했습니다. 이런 그 공백기에는 일단은 진화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넘기기만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정부 부처의 침묵, 떠넘기기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진실화해위원회 자체를 부정해온 김광동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일입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장관급인데요. 위원장 아래 상임위원은 모두 8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합니다.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4대4 의견이 나오면 위원장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무리를 빚었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시 광주에서 5.18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운동 시위가 있었다면은 당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체제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뭔가 했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절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관여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 명확한 겁니다. 다만 북한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그거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북한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 굳이 구분하려는 의도가 읽혔는데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죠. 지 씨가 주장했던 게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었습니다.
김광동 씨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북한 군이 아닌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46년 대구 10월 항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저는 10월 1일 사건을 기자님처럼 항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폭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4.3 사건이든 그 여순 사건이든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은 지금 항쟁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항쟁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을 하신 건 사건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내용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론을 다시 조사해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대구항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화위에서 사건 그거는 사건 관계를 보고 말씀하자고 제가 항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를 향후에 보자고 말씀.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사퇴 요구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의 그 위상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사퇴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국가폭력이란 진상이 드러났는데도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 정부. 드러난 진실까지 뒤집힐 듯 말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피해자들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의 생각으로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화해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런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대로 우리 따라야 되는 것인지 참 막막합니다. 보다 못한 선감학원 피해자 167명은 지난 연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의한 피해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사과 듣는다 그래서 제가 저 약을 당장 안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그 소리를 들어야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 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나몰라라 한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너네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면 그때서야 사과를 하고 피해 배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또 다른 국가폭력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이제 피해자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저희 피해자분들이 그냥 피해자로서 권리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정문이 나왔지만은 참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국가가 이제는 알아서 합니다. 피해자로서 권리만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다 공수표가 된 거예요. 진상을 밝혀달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모두 2만여 건. 이 가운데 4천여 건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권도 바뀌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해줄 의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 항상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과거 사위는 정치 공세다. 존재 이유가 없다 외쳐온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그의 임기는 2024년 12월 9일까지 2년입니다. You to me on this sunny island, what of which you wish to speak? Have you come here to rescue me?